도대체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100억을 물려받고도 부족하다며 90세 된 어미를 때렸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아들들이 말입니다. 100억씩이나 줬는데도 막내가 더 받았다고 저를 주먹으로 두드려 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모은 재산을 나눠주고도 감사하기는커녕 더 달라며 90세 어미를 폭행하다니. 아직도 멍든 팔뚝이 아픕니다.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세상에 이런 폐륜이 또 있을까요? 첫째와 둘째가 합세해서 노모를 때렸습니다. 막내에게 150억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멍이 들도록 두드려 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해온 남편은 상당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현금을 합쳐 무려 400억이 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남편은 재산의 대부분을 저에게 남겼습니다. 아들들에게는 각각 30억씩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저에게 맡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결혼해서 자리를 잡았으니 남은 재산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편지도 있었습니다. 장남 용석이는 의사였습니다. 이미 성공한 개업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병원도 있고 아파트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차남 용호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역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막내 용민이만 달랐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혼도 늦었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세 아들 중 유일하게 저를 걱정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에서 첫째와 둘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슬퍼하기보다는 재산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상주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변호사와 속닥거리는 모습만 자주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언장은 언제 확인해요?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재산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직 관도 땅에 묻히기 전인데 말입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유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 후 저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할지 상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각각 30억씩 주셨지? 나머지 재산은 내가 받았고, 네, 어머니. 그런데 나도 나이가 많으니까 미리 정리하려고 해. 첫째와 둘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달라지는 그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신 게 얼마나 되는데요? 대략 400억 정도 돼. 그 순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등한 나눔의 결정.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세 아들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말입니다. 단순히 셋으로 나누면 100억씩 조금 넘게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각자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달랐습니다.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효심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결혼 후 저를 소홀히 했습니다. 명절에도 빨리 떠나려 했고 평소에는 안부 전화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특히 심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편히 쉬세요. 겉으로는 공손하게 말했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이제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게 굴지만 속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요양원 알아봐 드릴까요? 뼈에 사무치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밤새 간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니, 편찮은 곳은 없으세요?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병원에 갈 때도 항상 막내가 데려다 줬습니다. 약도 챙겨주고 식사도 챙겨줬습니다. 90세 된 어미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첫째와 둘째에게는 100억씩, 막내에게는 15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발표하자 첫째와 둘째가 펄펄 뛰었습니다. 평소 보지 못한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목소리도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왜 막내만 더 많이 줘요? 저희도 똑같은 아들인데. 50억이나 차이가 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아들인데 왜 차별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용민이가 나를 더 잘 돌봐줬잖니.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소홀히 했다고 그래요? 막내가 더 잘 돌봐줬다고 말하자 더욱 화를 냈습니다. 자신들도 열심히 효도했다고 우겼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까지 나섰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도 열심히 효도했는데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빨리 가자고 재촉했던 사람이 말입니다. 둘째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니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가족이 원수가 돼요.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압박과 협박. 그날 이후 첫째와 둘째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전화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나눠주시는 게 맞아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소홀히 했다고 그래요? 다시 생각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맞다고 강요했습니다. 자신들이 언제 어머니를 소홀히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심지어 손자들까지 동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서운해해요. 할머니가 삼촌만 편애한다고 해요.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말을 시키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순진한 손자들을 이용해서 할머니를 압박하는 모습이 너무 추악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불공정하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막내만 편애한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편파적이에요. 저희도 같은 아들인데 차별하시네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막내 용민이가 찾아와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똑같이 나눠주세요. 형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저는 괜찮아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더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양보하려 했습니다. 형들과 싸우기 싫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받아야 해. 그동안 나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데. 형들은 그러지 못했어.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막내가 더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데 형들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막내는 형들에게 미안하다며 계속 양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뿐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막내에게도 직접 압박을 가했습니다. 용민아, 너 혼자만 더 받으면 되겠니? 형들 몫을 빼앗는 거야. 형들 몫을 빼앗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느 날 첫째와 둘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도 차갑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 안 바꿔주실 거예요? 150억, 100억, 100억 이렇게 나눠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는다며 정말 안 바꿔줄 거냐고 따졌습니다.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이미 결정한 일이야.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대답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90세 어미에게 손을 댈 줄은 몰랐습니다. 첫째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래도 안 바꿔주실 거예요? 90세 된 팔을 비틀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아프잖아.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라며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가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90세 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더 심해지는 폭력.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들까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기회예요. 똑같이 나눠주세요. 마지막 기회라며 똑같이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싫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싫다고 대답하자 첫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상상도 못할 일을 했습니다. 짝! 제 뺨을 때린 것입니다. 90세 어머니의 뺨을 자식이 때렸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려요. 정신을 차리라며 뺨을 때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90년을 살면서 이런 치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둘째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이래도 안 바꿔주실 거예요? 제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90세 된 뼈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아파.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가 주먹으로 제 팔뚝을 때린 것입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90세 어머니의 팔뚝을 아들이 주먹으로 때린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멍이 들도록 두드려 팼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들까지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으셨어요.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다며 협박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너무 고집을 피우시네요. 이래서는 가족이 깨져요. 고집을 피운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래서는 가족이 깨진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첫째 며느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보내드릴까요?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90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충격과 절망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은 아들들이 말입니다. 젖을 먹여 키운 아들들이 말입니다. 대학까지 보낸 아들들이 말입니다. 그 아들들이 90세 된 어미를 때렸습니다. 멍이 들도록 두드려 팼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에게 폭력을 당하는 90세 어머니라니. 너희들이 미쳤니? 어미한테 손을 대다니. 미쳤냐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고집을 피우시니까 그렇죠. 똑같이 나눠주시면 이런 일 없어요. 어머니가 고집을 피우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나눠주면 이런 일이 없다고 협박했습니다. 90세 노모를 때리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아들들이 말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이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키우려고 평생을 바쳤나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받는다니. 팔뚝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90년을 살면서 자식에게 맞은 첫 번째 멍이었습니다.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소리와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자주 챙겨주던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당황했습니다. 들킬 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우리 갈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대로는 안 될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생각해보라고 위협하고 나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팔뚝의 이멍은 뭐예요?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팔뚝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나를 때렸어. 아드님들이 어머니를 때렸다고요? 재산 때문에 저를 때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정말이냐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90세 어머니를 폭행하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막내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 멍은 뭐예요? 형들이 정말 때렸어요? 어머니가 괜찮은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팔뚝의 멍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응. 주먹으로 때렸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90세 된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병원부터 가세요. 하지만 막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부터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녹음했어요. 막내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어머니를 때리는 소리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연락 주셔서 숨어서 들었어요. 형들이 어머니 때리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미리 막내에게 연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몰래 와서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요. 90세 어머니를 때린 증거 말이에요. 첫째와 둘째가 90세 어머니를 때린다는 말, 멍이 들도록 두드려 팬다는 소리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막내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 멍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90세 어르신이 이런 멍이 들 리가 없는데요.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때려서요. 아드님이요? 정말요? 진단서 써주세요.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90세 노인이 외부 충격으로 인해 멍이 든 것으로 진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도 신고를 권했습니다. 경찰서 신고. 막내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90세 어머니를 때린 형들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이 깜짝 놀랐습니다. 90세 어머니를요? 정말요? 네. 녹음 파일도 있고 진단서도 있어요. 녹음 파일과 진단서,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이네요.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즉시 첫째와 둘째를 불러들였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대화하다가 실수. 멍이 잘 드는 체질이세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90세 어머님을 실수로 때려요? 녹음 파일 들어보세요. 경찰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어머니를 때리고 협박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래도 안 바꿔주실 거예요? 어머니, 정신 차려요. 쿵. 90세 어머니를 때리는 소리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저희 목소리 맞아요. 하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네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의 폭로.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이미 제 재산을 노리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지려고 했고요. 막내가 방해해서 화가 난 거예요.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챙기려던 계획이요. 첫째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계획을 방해했어요. 막내만 편애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어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90세 어머니를 버리고 재산을 가져가려던 계획이었습니다. 막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형들이 몇 번 저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어요. 집을 팔아서 셋이서 나누자고 했고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처음부터 제 재산만 노렸던 것입니다. 제가 거절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가 막내만 편애한다고 불평했어요. 심지어 어머니를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하자고 했어요. 계획적인 폭행이었습니다. 90세 어머니를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첫째와 둘째는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90세 노모 폭행죄로 실형까지 언도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90세 노모를 폭행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사회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첫째와 둘째가 울부짖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90세 어머니를 때린 죄는 너무 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첫째는 의사였는데 소문이 퍼지면서 환자들이 떠났습니다. 90세 어머니를 때린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를 해요? 병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의료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둘째 직장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때려요? 그런 사람과 일할 수 없어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쳐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대기업 임원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남편들을 버렸습니다. 이런 남편과는 살 수 없어요.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아요. 이혼하겠어요. 시어머니를 때리라고 부추겼던 며느리들이 이제는 남편들을 버렸습니다. 90세 시어머니를 때린 남편과 살 수 없어요.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이혼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재산도 나눠줘야 했습니다. 결국 유언장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막내가 150억을 온전히 상속받았습니다. 법원에서도 막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효도한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폭행을 가한 자식들은 상속권을 박탈당해 마땅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100억은커녕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폭행죄로 상속권을 상실했습니다. 어머니를 때린 대가입니다.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90세 어미를 때린 죄는 너무 컸습니다. 이제 와서 뭘 용서해? 너희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멍이 들도록 때려놓고 이제 와서 용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첫째와 둘째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막내는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재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자식이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해야 효도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응징을 받습니다. 선한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90세 어머니를 때린 자식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아들 하나만 있어도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부모를 배신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런 자식만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